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드린 회계기준원의 김재호 회계기준 실장입니다. 네네. 저와 함께 발표를 할 분은 회계기준원 이춘호 팀장입니다. 이춘호 팀장이 자세한 발표를 드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발표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설명을 짤막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IFRS 18은 ISB가 최근 그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니즈를 중요시하는 그 추세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니즈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ISB 같은 경우 최근에 여러 회계 주제들,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기후 관련 위험, 그리고 무형자산 등에서 주석 공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또 한편으로 재무제표 본문 표시에 있어서도 10여 년 전부터 그 개정 작업을 착수해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이번에 IFRS 18이 되겠습니다. 이 IFRS 18의 가장 큰 특징은 세분화, 체계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IS1에 비교해 봤을 때 그 손익계산서 탑에 있는 레버뉴부터 바텀라인, 단기 손익까지 그 사이를 촘촘하게 알차게 채우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세분화하고 또 이제 그 수익 비용 항목을 몇 가지 유형으로 유용화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간 합계를 추가하는, 대표적으로 영업손익이 되겠죠. 그런 조치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과 재무제표 이용자, 투자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그 원활히 하는데 또 주안점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NPM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NPM 규정은 그 제정된 배경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서구에선 좀 사뭇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IFRS 원전에서는 사실 영업손익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의 성과를 표시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과 측정치를 개발해서 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손익이라고 하지만 이제 자기가 자신이 정의한 영업손익이 되겠죠. 그다음에 EBITDA 등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컬어서 Management Defined Performance Measure, 경영자 정의 성과 측정치라고 이렇게 이번 기준서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NPM들이 기업별로 천차만별이고, 또 똑같은 이름, 예를 들어서 영업손익, 똑같은 그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보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보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고, 비교 가능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용자를 오도할 위험도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영자 성과 측정치에 일종의 이제 투명성을 부여하고 절도라든가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IFRS 18에서 특히 NPM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IFRS 중간 합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주석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상황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교해 보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표준화된 영업손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NPM의 니즈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IFRS 18에서 나온 이 영업손익이 상당히 느슨한 형태, 느슨하면서도 희석화된 형태의 그 영업손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KRPS 영업손익은 굉장히 엄격하고 정제된 형식의 그런 영업손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기준이 나왔을 때 두 가지의 대립되는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KRPS 영업손익을 수호해야 된다, 이런 옹호론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 NPM 관련된 규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기존 KIFRS에서는 우리가 점점 이제 손을 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이춘호 팀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거 누르면 되나요? 요거 누르면 되죠. 넘어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기준원의 이춘호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IFRS 18의 주요 내용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김재호 실장님이 이 기준서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는 다음과 같은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뷰, 두 번째는 IFRS 18의 주요 내용, 세 번째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 네 번째는 주요 쟁점사항,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오버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FRS 18의 재정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기준서의 재정 목적은 손익계산서에 초점을 맞춰서 재무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IFRS 18이라는 기준서는 현재의 기준서인 IAS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는 기준서인데요. 이 기준서는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IAS1의 문제점을 이해관계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고요. 그 예로서 손익계산서의 형태나 내용이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일부 기업들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논갭 매저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투명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보다 통합, 세분화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IASB는 재무제표에서 이해관계자와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분석, 비교할 수 있는 개선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IFRS 18을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재정 경과를 보면 보시다시피 2008년도에 토론서가 나와서 2024년도에 최종 기준이 발표되기까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손익계산서에 중간합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영업손익이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 MPM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측정치를 공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통해서 IASB는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무정보의 유용성, 투명성, 비교 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조기 적용도 허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IFRS 18의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범주 분류와 중간합계, 두 번째가 MPM, 세 번째가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입니다. 먼저 이제 범주 분류와 중간 합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현재 IAS1과 관련돼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우려사항을 이제 나타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손익계산서의 내용과 형식이 너무 다양하다. IAS1에서 너무 많은 자유를 줬다. 그래서 각 기업들의 재무 성과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런 이제 우려사항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IASB는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응해서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수익과 비용을 5가지 분류로 이렇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영업범주, 두 번째가 투자범주, 세 번째가 재무범주, 네 번째가 법인세범주, 다섯 번째가 중단영업범주입니다. 이러한 5가지 표준화된 범주를 통해서 보다 일관화된 손익계산서 구조를 제공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항목을 중간합계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영업손익이고요. 두 번째가 재무손익 및 법인세 차감전 손익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영업손익이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영업손익의 개념과 달라가지고 이와 관련된 이제 우려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중간합계라고 보면요, 영업손익인데 이제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 성과를 보여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으로 한 가지 추가된 중간합계가 재무손익 및 법인세 차감전 손익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활동에 영향을 제한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손익계산서 형태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투자, 재무로 이제 범주가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수익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총익, 그 다음에 기타 영업수익, 판매비, 연구개발비, 관리비, 영업권 손상 차손, 기타 영업비용을 가감해서 영업손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익부터 기타 영업비용 항목이 영업범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법 손익, 기타 투자 손익을 조정해줘서 재무손익 및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법 손익과 기타 투자 손익이 투자범주로 분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입금 및 리스 부채 이자 비용과 퇴직급여 부채 이자 비용을 차감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손익계산서상에 이제 이자 비용이 붙는 항목들이 재무범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럼 영업범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범주는 이제 주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잔여범주입니다. 변동성이 있거나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투자나 재무범주에 속하지 않은 잔여 수익과 비용도 포함하게 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제 KIFRS 영업손익과 다른 것입니다. 현재 KIFRS 영업손익은 경상적인 영업손익 그리고 주된 사업을 등해서 발생하는 손익의 개념인데 이 기존의 개념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자세한 사항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 부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범주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을 할 수 있고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 성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투자범주입니다. 투자범주는 개별적으로 기업의 다른 자원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인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투자자산의 임대수익 및 재평가손익,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및 공정가치평가손익,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공정가치평가손익 등이 있고요. 그 다음 항목으로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분법 손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으로 따라서 이제 선택되는 이 공정가치 평가 손익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지분법 손익이 좀 특이한 사항인데 지분법 손익은 무조건 투자범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투자범주에 이제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범주를 말씀드리면 이 재무범주와 관련된 항목은 이제 자금 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모든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그 다음에 부채의 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부채의 이자 비용 및 이자율 변동 효과도 이제 재무범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순학장급여 부채의 순이자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KIFRS상의 영업손익과 IFRS 18의 영업손익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익숙한 포맷이죠. 수익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판관비와 관리비를 빼줘서 영업손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 항목으로서 지분법 손익, 무형자산 손상차손,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자 비용을 가감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새로운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보시면 결과는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각 수익과 항목을 배열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보시면 수익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여기까지는 이제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현재 1001호에서 영업의 손익으로 분류되었던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영업범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분법 손익이 투자범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재무손익 및 법인세 차감적 손익 밑에 이 차입금 및 리스 부채 이자 비용, 퇴직급여 부채 이자 비용 이것도 이제 현재 1001호에서는 영업의 손익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 항목이 재무범주로 분류가 돼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정한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 예외적인 요구사항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주된 사업 활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된 사업 활동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게 보통 투자회사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된 사업 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금융업의 은행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은 투자 범주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되는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투자나 재무 범주로 분류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해서 영업 손익에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수익을 투자 범주가 아니라 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는 예외사항이고요. 다음으로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관련 이자 비용을 재무 범주가 아니라 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부 내용은 이제 IFRS 18 내용 요약한 편인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이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 이제 IFRS 18의 실무 적용 지침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이고,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이 실무 적용 지침에서 제공한 이건 사례는 하나의 이그젬플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양식에 따라서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시를 보시면 자산 투자와 금융 제공이 주된 사업 활동인 은행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영업 활동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다른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이제 투자 범주로, 이자 비용이 재무 범주로 갈 건데,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좀 더 다른 방식의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특이할 것은 영업 범주가 있는데, 밑에 이제 투자나 재무 범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주된 영업이 아닌 투자 및 재무로 이제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한 이유는 이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 금융 제공이 주된 사업 활동인 기업인 경우에는 이 재무 범주, 투자 범주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범주로 합치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특별한 예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산 투자가 주된 사업 활동인 보험사입니다. 보시면은 투자 보험 서비스 결과 밑에 이제 투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 투자 수익은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범주로 갈 건데, 이 보험사는 자산 투자가 주된 사업 활동이기 때문에 영업 범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업 손익 밑에 이제 지분법 손익을 보시면 이 지분법 손익은 이제 무조건 투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이제 보험사의 이제 사례고요. 그다음으로 이 별도 재무제표에서 투자 수익 비용 및 손익계산서 표시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지분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활동으로 하는 기업의 이제 손익계산서인데요. 여기서 투자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방향을 보시면은 이 지분법 손익은 투자로 되는데, 이 영업으로 올라가는 항목을 보시면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 활동인 경우에 원가법이나 IFRS 9를 적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손익은 영업범주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제 투자 손익으로 투자 범주로 분류를 할 건데,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범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지분법 미적용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손익은 영업범주로 분류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중간합계 도입의 이제 기대 효과를 보면은 일관된 손익계산서 구조를 이제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재무 성과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향상해서 이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의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입니다. MPM이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이제 IAS 1을 적용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경영진이 정의한 측정치가 유용하지만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과연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지, 경영진이 임의로 자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제공을 했는지 이게 이제 부족하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적사항에 대응을 해서 IASB는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MPM입니다. 그래서 이 MPM과 관련된 식별 절차와 MPM 공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이제 규정을 개발을 했고요. 현재 이제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갭 측정치를 말씀드리면 이제 MPM이 이제 주로 농갭 측정치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현재 실무에서는 수정 영업손익, 수정 에비타, ROE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농갭 매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IR 활동 등에서 농갭 매저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제 에비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MPM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이 IFRS 18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요건은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고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한다. 여기서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예로서는 이제 IR 활동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세 번째는 IFRS에서 표시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IFRS 18에서 명시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중간합계. 예를 들면 이제 IFRS 18에서 명시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중간합계는 매출 총 손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및 손상차손 차감전 영업손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중간합계라는 요건이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NPM 공시사항은 하나의 주석 공시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당 NPM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해 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NPM의 산정 방법, 그 다음에 이 NPM과 IFRS에서 명시하는 중간합계와의 차이 조정 내용, 그 다음으로 이 각 차이 조정 내용 항목의 법인세 효과, 마지막으로 각 차이 조정 내용 항목이 비지배 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NPM 조정 내용 공시 사례를 이제 보면요, 이거 이제 IFRS 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IFRS 18에 따르면 영업손익이 57,000원이 나오게 되는데, 조정 영업손익을 NPM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7,000원에서 영업권 손상차손 6,100원, 구조조정 비용 3,800원, 유용자산 처분이익 1,800을 조정해줘서 이제 NPM인 조정 영업손익이 65,100원이 나온다는 차이 조정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밑에 이제 법인세 비용을 보시면 이 각 NPM 차이 조정 항목의 이제 법인세 비용 효과를 각각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정 단기 순이익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각 NPM 차이 조정 항목이 비지배 지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NPM 공시의 기대 효과는 이제 투명성이 증진될 것이다. 농GAAP 매제 즉 공시에 대한 투명성이 증진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NPM과 IFRS에서 정의한 중간합계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입니다. 이 현행 IAS1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지적사항이 일부 기업들이 상세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고 보통 이제 기타 항목에 애매한 항목을 다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을 개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정보의 그룹핑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여기에는 영업비용의 표시, 공시 요구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정보의 위치, 즉 재무제표에 표시할 것이냐, 추석에 공시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도 제공을 하고요. 다음으로 기타 명칭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을 해서 기타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입니다. 주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는데요. 이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역할은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 흐름에 대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석이 있는데, 주석의 역할은 주요 재무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재무제표를 보완하는 것이고, 이에 이제 추가해서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별도 항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석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합과 세분화 의미 있는 명칭인데요. 이 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그러니까 특성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재무제표 표시 항목을 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유되지 않는 특성의 기준으로 세분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성이 공유되지 않는 항목은 나눠서 별도의 표시 항목으로 표시하라, 그리고 주석으로 공시하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명칭을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더 유용한 명칭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기타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설명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만 사용하지 말고 이제 기타 영업비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업비용의 성격별 공시인데요. 영업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한 경우에 기능별 비용에 포함된 다음에 5가지 성격별 비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표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러한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기능별 표시 방식인데요. 이 성격별 비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종업원급여, 손상차손 환입,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이러한 5가지 성격별 비용의 정보를 이제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참조할 것은 이 공시한 금액의 일부가 자본화돼서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관련 자산을 식별해서 그 사실에 대한 비계량적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IFRS 18에서는 이러한 성격별 영업비용 공시 사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그 다음에 종업원급여, 손상차손, 재고자산 평가 손실별로 각 이제 그 기능별 영업 비용을 이제 나눠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과 이 해당 항목이 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이제 자산으로 간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를 해서 이 감가상각비와 종업원 금액 같은 경우에 이 예시에서 이제 금액이 안 맞는데요. 그 차이가 자본화한 금액에 자산의 자본화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는 이제 이 비계량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과 공시 규정의 기대 효과를 보면 정보의 통합 방법 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 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입니다. 이 IFRS 18을 도입하면 국내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일 건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손익 개념의 변경이겠죠. 가장 중요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행 KIFRS 영업손익은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표입니다. 보통 이제 경상적인 영업손익, 그다음에 주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현행 KIFRS 영업손익과에서 특이할 것은 IAS1에서는 현재 IAS1에서는 영업손익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회계기준원이 2012년도에 우리나라만의 이제 영업손익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영업손익은 기존에 우리가 K기업에서 사용해 오던 영업손익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IFRS 18은 영업손익을 자녀범주의 개념으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KIFRS의 영업손익과 차이가 현격하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행 영업손익은 기업들의 성과 측정, 이용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 및 관련 법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업손익의 변경은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많은 우려사항을 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보면은 이 1118호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영업손익 정의의 변화에 따라서 실무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사항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PM 개념의 도입입니다. MPM 도입과 관련된 우려사항은 앞서 최윤열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국내 기업에게 생소한 개념이고 현재 농갭 측정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잘 모르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거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석 공지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감사 항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MPM 관련 감사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MPM의 완전성에 대해서 그 회사와 감사인 간의 논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이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기대 효과는 이 재무 측정치, 그러니까 갭 보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고 이 경영진의 견해를 투자자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해서 경영진과 투자자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러한 우려사항을 바탕으로 식별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쟁점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개발했고 KIFRS 1118호 재정 공개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KIFRS 제1118호는 IFRS 18에 대응하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입니다. 이 쟁점사항은 주로 영업손익 개념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데요. 3가지 중에 2가지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기준서 도입으로 인한 부조화 경우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영업손익과 같은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변기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쟁점사항은 이러한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변기 방법, 두 번째가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변기 기간이고요. 추가적인 쟁점사항은 이 KIFRS 제1118호의 조기 적용 허용 여부입니다. 이 경상적인 영업손익 변기 방법의 주요 대안으로서 저희는 4가지를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문의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대안은 이 경상 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 영업범주 내에 중간합계로 표시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이 경상 영업손익을 정의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중간합계로 표시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방안이고요. 세 번째 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KIFRS 제1001호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이고, 네 번째 대안은 아예 변기를 하지 않고 그 IFRS 18과 완전히 동일하게 KIFRS 제1118호의 영업손익만을 표시하되 이제 NPM으로 이제 보완하는 방식이 이제 네 번째 대안입니다. 이 첫 번째 대안을 살펴보면요, 이제 경상 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 내 중간합계로 표시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 IFRS 18의 새로운 영업손익에서 비경상적 항목의 차감한 금액으로 경상 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고 영업범주 내에 중간합계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비경상적 항목이라는 것은 이 예측 가치가 제한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발생 원인 및 발생 빈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주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은 일회성 수익이나 비용이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 요구를 해서 이제 한 문단에 설정을 합니다. 한 문단에 추가를 해서 경상 영업손익을 정의하고 이 1118호 손익계산서에 중간합계 1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의 판단 근거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이제 1118호에서 요구하는 주요 재무제표의 구조화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영업손익과 유사한 경상적인 영업손익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이 비경상적 항목의 기준서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서 이해관계자별로 다른 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가지 영업손익 산정에 따른 작성자의 부담이 가중합니다. 이제 2가지 영업손익이라고 하면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 그다음에 이 새롭게 정의한 경상 영업손익의 정보입니다. 이러한 경상 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게 된 이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는 현재 KIFRS 제1001호의 영업손익을 IFRS 18에 적용하게 되면 영업범주 내에 중간합계를 올리려는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현재 1001호에서는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인데 제 IFRS 18, 제 1118호를 적용하게 되면은 영업범주로 분류가 되지 않고 투자나 재무범주로 분류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현재 제 1101호의 영업손익을 이 IFRS 18에 적용할 때 이 영업범주 내에 중간합계를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 대안은 경상 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는 대안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별도 중간합계를 표시하지 않고 주석으로 이제 공시하는 방안이고요. 이 대안의 장점은 이 제1118호에서 요구하는 주요 재무제표 구조화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영업손익과 유사한 경상손익, 영업손익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 1에 비해서 공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용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단점으로 본다면 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는 정보를 주로 사용하는 정보 이용자의 특성을 이제 고려해 보면 이 주석에 공시하는 경우에 정보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대안이가 동일하게 비경상적인 항목 판단의 문제, 두 가지 영업손익을 산정함에 따른 작성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대안입니다. 현재의 영업손익, KIFRS 제100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재의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식이고요. 이 대안의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현재와 같이 한 문단을 추가해서 이 현재의 영업손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업손익, IFRS 18에 따른 새로운 영업손익과 현재 영업손익의 차이를 주석에 이제 별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입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이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118호의 손익계산서 구조와의 정합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손익과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안 1에 비해서 이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실무 적용 부담이 덜하는 것이고, 다만 단점으로서 추석 공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보 전달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영업손익 산정, 즉 이 새로운 제1118호의 영업손익과 현재의 1001호의 영업손익, 두 가지 영업손익을 산정함에 따른 작성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 3대, 이거는 순수하게 IFRS 18을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이제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의 장점은 이 두 가지의 영업손익을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중장부 작성으로 인한 실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 비경상적 항목 판단에 대한 논란도 없을 것이고, IFRS와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현재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경상적인 영업손익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 혼란이 발생이 가능한데, 이러한 단점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제 NPM으로서 현재 영업손익을 이제 주석 공시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 기준원은 이 공개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이 제정안을 만들 때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변기 기간인데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2027년부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경상적인 영업손익을 변기하되 일정 기간, 즉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변기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해서 변기 여부를 다시 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기 적용 허용 여부입니다. 이 조기 적용 허용해야 된다, 아니다, 조기 적용 허용하지 말고 2027년부터 일괄 도입 유도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으로 나눠지는데요. 조기 적용의 허용의 장점은 이 조기 적용할 유인이 있는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IFRS와 일관된 회계 정책을 운영해서 정합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기업별로 제1118호에서 정의하는 영업손익 표시 시점이 달라져서 실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2027년부터 일괄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이 장점으로서 새로운 기준서 도입 시점을 일치시켜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으로서는 이 조기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회계 정책 선택권을 인정하는 IFRS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IASB에 좀 논의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조기 적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게 IFRS에 위배되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완전 도입국으로서의 지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IASB에서는 이 조기 적용이라는 것은 IFRS 도입국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IFRS 완전 도입국의 이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의견은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계기준원의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죠. 이번 11월 말에 재정 공개 초안을 이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말부터 2025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재정 공개 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 조율을 할 생각이고, 이 기간 동안 저희는 포럼, 산업별 간담회, 교육활동,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역량 분석을 실시해서 이 안내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역량 파악을 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4월 말에 저희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안의 심의 의결하고 2025년 5월 6월에서 해제심 심의 및 증선이 금융위 보고를 거쳐서 25년 상반기 말에 1118호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년도부터 의무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